그러면서 일단 이건 제가 비트코인 처음 갔을 때 사진. 처음 갔을 때? 예, 몇 년 전이에요 이게? 거의 한 8, 9년 전이죠. 예. 그때 제가 갔던 사진이고 네. 이 비트코인의 시초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비트코인은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 크리에이터 2명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존 그린이랑 행크 그린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네요. 형제는 사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이에요. 326만이네. 예, 사실 이게 제가 꽤 오래전에 캡처했던 사진이어가지고 지금 구독자 훨씬 많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 블로그 브라더스는 미국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크리에이터예요. 왜죠? 일단은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도 하지만 네. 크리에이터들의 보이스를 높이는데 진짜 엄청난 헌신을 했던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기도 하고 네. 크리에이터들과 관련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 네. 크리에이터 업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던 크리에이터이자 산업 종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들이 이 정도로 양질의 에듀케이션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사실 본인들 스스로 증명해내서 이들이 만들어낸 영상들은 미국의 정규교과를 가르친 학교들에서도 사용될 정도이고 대학교에서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제가 뭐예요? 블로그 브라더스는?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인데 생각을 전달하는 채널들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청소년들, 대학생들의 교양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수준이 거의 방송사에서 만들어낸 것 못지않게 전문적이고 검증이 되어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역사에 관련된 컨텐츠 시리즈들이기도 하고 과학 기초에 대한 컨텐츠 시리즈들이 있기도 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웬만한 교육 수준에서 교육 회사들이 만든 컨텐츠들보다도 훨씬 퀄리티가 높습니다. 말초적인 내용이 아니군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사실은 이 업계에 존중을 받는 거죠. 크리에이터로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러한 청소년부터 대학생들까지 이 산업에서 이 산업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어떠한 교육적인 부분들도 유튜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런 분들이 구독자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참 다양하고 네. 반드시 꼭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만 잘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뭐였죠? 이분들이 이게 역사가 이랬는데 예. 파라마운트로 넘어가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인가에 네. 당시에 바이아컴이 인수를 했어요. 바이아컴이 네. 근데 바이아컴 CBS가 나중에 이제 뭐 작년인가에 파라마운트로 바꿨습니다. 그 법인명 자체를 파라마운트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인수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당시에 제가 막 신문 기사인가 뭐 어떤 뭐 매체에서 읽었을 때는 뭐 몇백억이 인수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만들었던 이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들이 네. 이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한 사유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 행사를 더 키우고 싶어서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기업과 이렇게 손을 잡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됐어요. 미국에서만 애너하임에서 하지만 또 볼티모어에서 올해 가을에 한 번 더 합니다. 왜냐면 서부에서도 한 번 하지만 동부에서도 한 번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도 하기도 하고 브라질에서 하기도 하고 멕시코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원래 뭐 호주, 뭐 유럽 이런 데서도 했는데 해당 국가들에서 올해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파라마운트처럼 글로벌적인 이러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합이 되면서 오랜 행사가 제 생각에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 그 파라마운트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더 글로벌라이징 한다라는 얘기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나 이런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포지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영어권 나라,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영어권 나라의 유튜버들은 굉장히 머릿수가 일단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남미 언어권, 그리고 또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튜버들이 굉장히
스페셜하게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서 특별한 나라다라는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좀 유니크한 포지션이다라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연예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예능이라든지 자신의 컨텐츠로 계속 승부를 하고, 그걸 고객들이 소비하면서 또 타겟을 굉장히 타겟을 소구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드콘 같은 행사가 안 생길까요? 일단은 한국은 아무래도 뭐 MCN이 주도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좀 정부가 주도한다라든지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드콘만 보더라도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행사이고요. 네. 이 비드콘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냐면 2010년도 때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팬덤이 생긴 거는 알았는데 네. 이 팬들과 모일 어떠한 플랫폼이나 음,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걸 만들어 보자 라는 굉장히 자발적인 이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LA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당시 한 1200명 정도가 네. 왔어요. 그게 이제 비드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400명. 1400명으로 비드콘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이 크리에이터와 팬들과 엄청난 그 당시 이 밀집도가 있었대요. 막 팬들도 너무 신나고 크리에이터들도 너무 신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거를 매년 조금씩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찐팬을 만든 거예요. 그렇네요. 이 행사에 찐팬들이 되고 그들이 소문을 내주고 인플루언서들이 소문을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팬덤이 탄탄하게 지난 10년 이상 비트코인이 성장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크리에이터들 스스로가 행사를 기획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팬이 만들어진 행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들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성장해오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실제로 비트코인에 가보면은 정말 크리에이터, 팬들을 위한 행사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자생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좀 그런 것들도 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브랜드가 됐어요. 네네. 그냥 전 세계에서 이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브랜드가 됐다.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은 행사가 됐고 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정보들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행사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다이아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 하지 못해서 영속성을 다들 잃었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가 만들어지려다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정부 주도 하에 네. 그냥 뭐 일회성? 일회성으로 그냥 일부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행사가 되기도 했죠. 네. 보면은.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자생력이라는 게 탄탄한 아까 말씀하신 찐팬, 탄탄한 커뮤니티 이런 데서 생기는 자생력을 점점 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네. 비트코인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실히 요 존 그린과 행크 그린의 팬덤으로 시작했던 작은 행사인데 이게 찐 팬들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규모 있는 행사가 되고 나도 거기 조인할래. 나도 거기 조인할래.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규모가 됐을 때 대기업에 매각해서 글로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순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 하나의 수순이네요. 컨버스가 커온 거를 팬들도 알고 팬들도 응원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이게 팬과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는. 그죠?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에 나오셨으니까 이 채널 자체가 이제 마이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기도 하고 더 많은 유사한 영역에 계신 분들도 더 봤으면 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한데 우리 산업에 적용할 무슨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적용점이 뭐라고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제가 뒤에 좀 장표를 하나 가져온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잠시만요. 뭐 사진이 엄청 많았네요. 사진은 그냥 뭐 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요즘 이제 이 미디어 업계에서 너무 지금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약간 뭐 이론 같은 건데요. 네네. 1000명의 찐팬입니다. 네네. 비트콘도 1000명의 찐팬에서 시작한 행사예요, 보면은. 네, 그렇죠. 네. 제가 보면은 처음에 그 브랜드를 네.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브랜드의 가치에 동조하는 1000명의 팬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플루언서들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소수지만 정말 나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팬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저는 마이스 산업도 앞으로 굉장히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코어 팬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팬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전 버티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티컬이다. 네. 저는 지금 산업은 점점 더 버티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플루언서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루언서들도 과거에는 그냥 대중적인 걸 만든 사람들이 잘 됐다면 과거에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버티컬로 들어간 크리에이터들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알짜예요. 알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됐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내가 구독자 10만 명이든 10,000명이든 정말 뾰족한 팬덤을 가지고 네. 그들이 실제로 전환율이 높은 팬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에이터가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환율이 높다는 건 이 사람들은 진짜 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찐이죠. 근데 그 진짜 찐을 만들려면 사실은 뾰족하고 버티컬해야 되는 거죠. 어... 물론 뭐 코미디라든지 이런 영역은 그냥 모든 대중이 좋아하는 장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네. 여행 안에서도 계곡 네. 이런 식처럼 파고 들어가서 하나의 본인의 버티컬을 만들어서 버티컬에서 1인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버티컬을 만들었을 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네. 진짜 이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이걸 진짜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버티컬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고, 제가 요즘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진짜 행복하면서도 장아 실현하면서도 수익을 충분히 버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은 네. 버티컬을 굉장히 잘 잡은 크리에이터들입니다. 누가 있어요? 이제 뭐 또떠남이란 채널이 있어요. 또또남? 또떠남. 또떠남. 네. 이제 여행 채널 하시는 분인데 그분 네. 여행 안에서도 호텔만 파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거의 호텔과 비행기만 파는 크리에이터세요. 비행기도 파요. 비행기랑 호텔만 파시는 분인데 이분을 보면은 직장인이세요. 네. 직장인인데 본인이 원래 여행을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세요. 특히 호텔과 비행기, 특히 호텔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취미가 그거였고 그걸 네. 좋아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컨텐츠에 깊이도 있고 이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찬이라든지 기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재미난 게 협찬도 거의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거니까. 그걸 통해서 원래 돈을 쓰던 거니까. 돈을 쓰고 그거를 훨씬 더 솔직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돈 써서 팬을 막 모으고 있는 과정이네 그러면?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서 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비슷하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래되신 분이에요?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3년? 예. 자기 돈을 지금 엄청 쓰면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거네. 하지만 자기 또 자아 실현도 하시면서. 하지만 그걸로 또 이제 부가적인 수익들도 많이 생기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선순환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이거 외에도 제가 여행만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그냥 조금 더 좁혀가지고 계곡만 파는 채널도 있어요. 계곡은 개골개골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도 구독자 20만 명이 넘어요. 그 채널도 초기에 어떻게 성장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계곡만 찾아냈습니다. 계곡과 관련된 컨텐츠만 수십 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계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름 되면 사실 사람들이 계곡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그쵸. 우리 누구나 계곡에 대한 또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곡이라 하나의 버티컬만 봐도 구독자를 이렇게 20만 명씩 모을 수 있는 시대다. 와, 계곡이라는 타이틀로 버티컬로 20만이나 모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이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버티컬을 잡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아 실현도 하면서 이런 뭐 약간 경제적인 부분들도 해결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걸 마이스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행사들도 그 전에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호라이즌탈한 경우가 많았죠. 예. 그리고 뾰족하긴 하지만 이 버티컬이긴 하지만 버티컬 영역이 커지니까 같이 커지기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컬한 영역을 잘 잡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와이드하게 가는 것보다는 버티컬한 영역을 잘 잡아서
뭔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그죠?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버티컬로 이 찐팬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 행사에 진짜 크루들이 딱 생기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힘을 주는 크루들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네. 이거는 제가 책에서 처음 만든 개념인데 네. OSMC라고 저는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원 소스 멀티 뭐죠? 멀티 크리에이티비티. 원래는 OSMU라고 불렀었잖아요. 원 소스 멀티 유즈.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전통적인 수익 방식이 바로 OSMU죠. 그렇죠. 하나의 강력한 IP를 IP, 만들고 그거에 대한 수많은 비즈니스 1차, 2차, 3차의 비즈니스 구조들을 만들고 네. 그거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의 수익화를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캐릭터를 만들면은 테마파크도 하고 굿즈도 팔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결국 몽땅 다 원천 디즈니로 IP로 가죠. 디즈니로 가도록 만드는 게 네. OSMU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의 이런 디지털에 있어서 수익화 방법은 분산화, 분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소유권과 저작권을 풀어주는 형태로 점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강력한 세계관과 IP는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2차 창작과 2차 창작에 대한 수익화와 저작권의 권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디지털에선 그러고 있나요, 지금? 이게 사실 NFT 쪽에서 이런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NFT. 이제 가장 지금 NFT 쪽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큰 BAYC라는 NFT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BAYC 같은 경우에는 네. BAYC를 처음 발행할 때 이 창업자들이 만든 세계관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지루한 원숭이들이 뭐 요트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산다 해서 그런 네. 10,000명의 원숭이들이 있다. 네네. 이런 전체적인 큰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각기 다르게 생긴 원숭이들을 10,000개 NFT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NFT를 홀드한 사람들이 네. 이제 홀드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기가 받은 NFT를 가지고 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든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든 네. 그 무엇을 하든 저작권과 수익권은 그걸 구매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나오냐면 처음에 세계관 있잖아요. 네. 2차 창작에 대한 권리와 수익화를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 재미난 스토리, 재미난 수익화 방법들을 만듭니다. 누구는 자기가 받은 원숭이를 가지고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소설을 써서 결국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소설을 썼는데 이제 그 원숭이의 그림이 약간 집사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붙인 거예요. 부자들 옆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 원숭이 관점에서 부자들을 살펴보는 거를 소설로 썼는데 그게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 BAYC라는 프로젝트라고 치고 그 프로젝트의 창업자들이 만든 세계관에서 10,000개의 원숭이? 맞습니다. 10,000개의 원숭이가 생기면 그 원숭이 하나하나를 구매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웹소설도 만들고 뭐 웹툰도 밴드도 만들고 만들고. 밴드도 만들고 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수익들은 자기들이 가지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예요. IP부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 심지어 와인을 판매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와인, 그거를 바탕으로 라벨링해서 라벨링에서 와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회사를 만들어서 이 BAYC와 관련된 와인을 만들어서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와인을 판매를 했을 때 저작권을 BAYC 그 캐릭터를 썼지만 그거는 BAYC 창업자한테 가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창업자는 뭐가 득이 되죠? 창업자는 이 전체 생태계가 커지면서 오리지널 IP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 BAC와의 생태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생태계를 키우는 거군요. 생태계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 생태계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생태계가 아니라 네. 디즈니라고 하면은 디즈니 만드는 사람과 시청하는 사람들이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시청자가 가가지고 그쵸. 디즈니 세계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도 있고 네. 그걸 내가 기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컨텐츠와 미디어 업계가 조금씩 변해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창작자가 있고 큰 기획자가 있으면 그 기획자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또 생산해내는 프로젝트로 자가 수익을 창출하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짜고, 그럼 그 구조가 탄탄해질 터이니 이 사람들이 탄탄한 구조를 짠 게 생태계화되고, 그게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BM들이 생겨나가고, 맞습니다. 이런 구조인 거죠. 이게 사실은 또 좀 매력적인 게 네. 예전에는 원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차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붙는 생긴 거예요. 거죠. 크리에이터가 있지만 그 밑에 또 크리에이터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단계네요. 그죠? 다단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다단계인데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만든다고 해서 위에 크리에이터 다이아몬드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무형적 가치를 높여서 생태계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다시 또 수익 구조화가 될 수 있는 원 IP가 세지는 거고, 또 커지다 보면, 덩치가 커지다 보면 새로운 BM들이 생겨나가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 막 전시 컨벤션 뭐 이런 우리 쪽 마이스 비즈니스로도 보면 뭐 되게 몽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게 단 몇 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얘기지만, 특정한 어떤 버티컬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 컨텐츠를 이렇게 가져갑시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획자가 이 파트너들을 모으고, 이 파트너들이 또 뭔가 재생산해내고 해서 뭔가 딱 커뮤니티화 시키고, 이걸 이 사람들이 찐팬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을 키우는 거, 비트콘이 그 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비트콘도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크리에이터들이 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한 자기만의 컨텐츠를 알아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마이스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네. 자발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풍부한 스토리와 맞아요.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그런 힌트와 아이디어를 맞아요. 마이스의 어떠한 또 다른 맞아요. 영역에서 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회사 다닐 때도 그리고 업에 있을 때도 생각했던 거지만, 우리 업은 굉장히 커뮤니티가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용어를 빌면 찐팬들이 엄청 중요해. 얘네들이 오피니언 리더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 주위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진짜 네트워크로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를 위한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영역이 비단 디지털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이스 영역에도 시사점이 있는 영역이라는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이해가 되네요. 또 여기 쓰셨는데 대본도 아니지만 어떤 주제에 쓰셨는데, 마이스와 인플루언서의 새로운 형태의 협업 가능성,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 크리에이터 분들도 네. 보면은 디지털에서만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빛나고 주목받는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마이스 산업에서 컨벤션이든 어떤 행사가 됐든 그러한 초기 과정부터 이러한 그 버티컬과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그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행사의 초기 찐팬들을 만드는데 네네. 인플루언서들이 네. 윤활제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마이스와 관련된 일들을 해보면 느끼는 거는 많이 하셨죠. 예, 그죠? 네. 일반적으로 너무 홍보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행사 열리기 며칠 전에 와서 뭐 브이로그 찍고 가서 네. 미리 뭐 업로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행사 당일날 와서 당일날 업로드를 한다든지 라이브 방송을 킨다라든지 네. 이런 형태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인볼브를 해서 마치 비트콘처럼 네네. 크리에이터와 함께 좀 이런 것들을 기획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보상 구조도 만들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예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마이스 비즈니스가
중요한 기획자는 있지만 이 소수의 기획자가 다수를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수의 기획자가 어떻게 보면 다수의 팬덤을 가진 크리에이터를 초창기부터 기획의 영역으로 좀 끌어들여서 내 기획을 탄탄하게 하고, 또 반대로 이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단순히 수익 모델로 생각하지 말고 쉬운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기획에서 잘 조인을 해서 자기도 좀 큰 걸 윈할 수 있는 구조를 서로 좀 짜는 게 그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크리에이터도 단순히 출연자가 아니라 네. 기획자로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좀 재미난 사례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맞아요. 특히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들이랑 할 때 꼭 규모를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게는 정말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온 사람들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를 인플루언서를 같이 만들어 본다. 네. 그리고 찐 커뮤니티를 만들어 본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자체가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네. 그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유튜브 트렌드를 봐도, 유튜브에 계시니까, 구글 유튜브에 계시니까 트렌드를 봐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오프라인을 필요로 하시죠?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저는 점점 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결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이 네.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둔화됐나요? 이제 확실히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예전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분들도 디지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5개 광고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실은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터들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느끼는 거는 크리에이터들 스스로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을 해본다라든지 팬들과 만나는 경험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난 특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3년 가까이 네네. 오프라인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가 지금 그게 빗장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팬덤들도 크리에이터들도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지금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있다. 특히 올해 지금 그 본물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결합들이 더 많이 시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들을 이런 플랫폼에서도 하고 크리에이터들도 시도하고, 또 우리 마이스 영역에 계신 분들은 그 니즈를 잘 이해해서 저희 쪽에 가지고 있는 강점들로 풀어내서 기존에 이제 단순히 그냥 단순 팬미팅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행사보다 플러스 알파로 커지는 행사를 만들고 한 윈윈 구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윈윈 구조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예. 뭔가 중국은 다른가요? 사실 중국도 제가 그냥 개인 휴가 내서 다녀왔었고요. 미디어 회사들. 아니, 그 휴가했어요? 네, 개인 휴가 출장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다녀왔고요. 네. 가서 중국 좀 미디어 회사들을 좀 만나고 왔어요.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예, 맞습니다. 휴가로? 개인 휴가, 개인 어쨌든 비용으로 다녀왔습니다. 아, 이건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직장인 분들이 왜 저래? 그래서 제가 뭐 바이트 댄스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구글인 바이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콰이쇼우라고 해서 이제 뭐 중국의 3성급, 4성급에서 엄청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쇼폼 플랫폼이라든지 3성급, 4성급이라 하면 뭘까요, 그게? 중국은 이제 그 성의 규모에 따라서 뭐 1성급, 2성급, 네네. 3성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네. 뭐 1성급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홍콩이라든지 네. 상하이 같은 회사 그 도시들이 네, 1성급에 1성급이구나. 속하고요. 네. 2성급, 3성급으로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인원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네네. 3성급 이하로 가게 되면은 네네. 여전히 이제 농경이라든지 수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많이 이루고 네네. 있어요. 뭐 1성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국 컸겠죠, 이상, 뭐. 한국이랑 네. 국가 하나 이상의 그렇죠. 하나의 성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뭐 그런 데서 그러니까 결국 1성, 2성급에서 시청자들과 뭐 3성급의 시청자가 좀 니즈가 달라요. 네. 생활 패턴도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약간 중국 그거에 따라서도 약간 플랫폼들이 살짝 조금 또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게 3성급, 4성급에는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나요, 그러면? 저도 이번에 가서 좀 느꼈던 건데요. 네. 약간 이렇게 뭐 농부라든지 네. 뭐 광부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네. 뭐 콰이쇼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네. 라이브 방송으로 자기의 실제 매일매일 생활을 올리고 네. 농촌 생활을 올리고 그거를 수익화하고 계세요. 뭐로 수익화해요? 일단 중국의 플랫폼들은 미국과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굉장히 그 특수성이면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은 지금 인플루언서들, 왕홍들이란 사람들의 어떤 통계에 따르면 거의 80%에 가까운 수익은 커머스에서 나와. 상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상품 판매가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플랫폼 중국에 있는 플랫폼들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쇼핑몰 같은 게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백단지 그게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홍들이 오늘은 내가 노트북을 팔아볼까? 라고 하면 그 플랫폼의 백단에 있는 시스템에서 노트북을 선정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팔아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디야 커피를 좀 팔아볼까? 그럼 이디야 커피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중국에 있는 플랫폼들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커머스가 완전히 유기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농부분들도 네. 농산물을 생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들을 평소에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예. 그리고 이게 판매 시험이 됐을 때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거 좋은데요? 예. 그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플랫폼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많이 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중국이 사실은 이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중국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 빈부의 격차, 디지털의 1성급, 격차, 3성급, 어떤 문화 전반에 대한 격차.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네.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은 지금 전 연령, 네. 전 인구가 쓰고 있는 플랫폼이 되고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거의 중국의 그러니까 틱톡의 중국 버전이 도우인인데 도우인만 하더라도 거의 뭐 중국에서 한 뭐 7, 8억 명 이상이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7, 8억 명. 예, 중국이란 나라 하나에서만. 아,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중국인들 전부가 쓰는 플랫폼이 되었고 그거의 지금 가장 큰 수익 모델이 뭐냐? 바로 상품 판매 커머스 기능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런 거네요. 홈쇼핑 채널 보면 가끔 가다가 홈쇼핑 채널 보면 저쪽에 어디 유기농으로 만든 뭐 뭔가를 토마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홈쇼핑 호스트들이 이게 얼마나 맛있고 괜찮고 이걸 이런 식의 요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걸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이 있었으면 이제는 아예 그냥 예를 들면 뭐 강원도 춘천에 계시는 분이 경작을 해서 초당 옥수수를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초당 옥수수를 그냥 플랫폼에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자기가 팝니다. 직접 판매하는 거죠. 판매합니다. 지금부터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재생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다양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거의 이제 뭐라 그러죠?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재생해서 거기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매각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지역도 재생시키고 이런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있겠네요. 그런 윈윈한 구조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중국은 이게 뭐 별도의 쇼핑 플랫폼이 있고 뭐 소셜 미디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한 플랫폼 안에서 다 같이 즉 어떻게 보면 틱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틱톡 안에서 수많은 뭐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네. 재미난 컨텐츠가 업로드되지만 그 안에서 쇼핑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쇼핑을 하는 주체가 왕홍들 그리고 왕홍들 그러니까 개인들인 거죠. 네. 개인들인데 그 개인들 안에는 뭐 이러한 뭐 트렌디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렇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컨텐츠와 커머스와 이 크리에이터가 지금 완전히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브이로그를 옛날에는 블로그에다 썼으면 블로거와 유튜브 플랫폼과 홈쇼핑이 다 이어지는 다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하나로 딱 한 그것도 플랫폼으로. 맞습니다. 그거를 네. 라이브 형태로 판매할 수도 있고 VOD 형태로 판매할 수도 있고 쇼폼 형태로도 판매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마이스 비즈니스가 되는 거네요. 그럴 수가 있죠. 실제로 텐저블하게 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으니까 새로운 영역이네요. 중국은 그런 걸 되게 잘하고 있군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상업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정을 불허하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 중이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저희 채널도
455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찐팬들. 찐팬인지는 잘 모르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영역이 굉장히 버티컬하고 좁혀놨는데도 불구하고 455명이 있다는 거는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전문가시니까 저희는 뭘 하면 채널 성장이 확실하게 될까요? 일단 저도 네. 이번 출연을 계기로 콘텐츠들을 쭉 훑어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이 잘 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그냥 간단히 세 가지만 꼽아보면은 먼저 좀 유튜브 기능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기능. 네. 유튜브에서 제공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바로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영상 길이가 좀 기신 편이잖아요. 네네. 타임 스탬프 기능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 스탬프 기능. 타임 스탬프 기능이라고 해서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네. 구간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나눠서 제가 요 내용은 뭡니다라고 정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왔을 때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대충 이 컨텐츠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젠다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해당 구간들을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게 있으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시청 경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한번 보고 다른 컨텐츠들까지도 조금 더 부담 없이 볼 수가 있죠. 이게 없으면 그냥 이 영상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구간을 넘어갈 수도 없고 네. 재방문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덜어주는 게 요즘 전체적인 시청 트렌드에서 훨씬 더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썸네일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썸네일. 예. 네. 썸네일이 어려워. 사실 이 썸네일이 정말 중요한 게 네네. 유튜브도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플랫폼에서 클릭률을 봐요. 네네. 클릭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네. 썸네일입니다. 근데 지금 모바일에서 들어가 보면 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보면은.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썸네일의 좀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썸네일의 디자인의 통일성을 가져가고 그게 모바일 환경에서 잘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뭐 좀 바뀌고. 맞습니다. 가시성이나 이런 거,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버티컬의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사실 유튜브 채널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버티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버티컬이 그렇다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채널의 버티컬은 거의 우리나라의 마이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만 거의 향해 있기 때문에 네. 확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좁다. 너무 좁습니다. 네. 버티컬이라는 게 너무 넓어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좁아도 사실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좁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네. 하되 전체적인 그 콘텐츠에 그리고 이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유지시켜 나가면은 네. 알고리즘이 이걸 좀 학습하게 됩니다. 이 채널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구나. 네. 그러면은 이러한 유사한 사람들한테 채널을 추천해줘야지라고 해서 네. 콘텐츠가 알고리즘이 추천이 되기 시작하면서 채널이 큽니다. 알고리즘을 교육시켜야 되는군요.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 제일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목, 본문 내용, 태그 이런 데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통일성 있게 잘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채널의 아이덴티티, 버티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중요 키워드들을 반복적으로 넣으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어쨌든 간에 알고리즘도 챗GPT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뾰족하긴 하지만 요거 영역을 살짝 넓혀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걸 계속 제목이라든지 내용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도 그에 맞게 좀 디자인하고 해서 알고리즘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지 채널의 성장에 씨앗이 된다, 발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그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는 저희가 모르니까 반한 부분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배워야 돼. 포토샵도 배워야 되나? 할 게 많네요. 네, 사실 요즘 이 썸네일을 만드는 거를 아주 쉽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모컨체 그래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따로 몇 개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책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도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수익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정말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마이스 영역에서 계셨기 때문에 마이스 영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한 애정도 있으셔서 비드콘도 자주 다녀오시고 하니까 저희랑 계속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잘 정리를 해서 이거 마지막은 그래도 이걸 해놓을까요? 맞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거꾸로 갔네. 다시 된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로 보여주고 오늘은 메기 더 크리에이터라고 쓰긴 썼는데 오늘 어쨌든 이 영역에서 고민도 많으셨고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보셨고 해보셨고 이 영역의 성장 과정에 쫙 계시니까 저희가 또 궁금한 일들이나 아니면 저희랑 뭔가 결합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찐팬이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시사점 중에서 우리도 행사도 사실은 거의 생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 생물에 가까운 행사에다가 이걸 어떻게 잘 어플라이해서 지속 가능성을 좀 유지를 할 거냐라는 거에 좋은 이야기들을 자주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